삼성전자가 신형 폴더블 폰 갤럭시 Z6 시리즈를 다음 달 파리에서 공개합니다. 이번 갤럭시 Z6 시리즈는 폴더블 폰 최초로 AI를 탑재하고 폴더블에 특화된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부 경매학원이 수강생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공동 투자를 진행한 뒤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대출을 해준 상호금고조차 문제 소지를 파악하지 못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화성 1차 전지 공장 화재로 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파우치형 2차 전지 역시 열폭주에 취약하다는 전문가들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우치형 배터리 주요 생산 기업들은 배터리 형태를 단계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재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재계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합니다. 올림픽 효과를 누릴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폴더블에 특화된 더욱 진화된 인공지능 기능을 예고했습니다. 이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신제품이 다음 달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공개됩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가 파리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삼성은 기존 8월에서 7월로 언팩 시기를 앞당기며 약 2주 뒤인 올림픽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이 글로벌 파트너들에게 보낸 초대장에는 갤럭시 AI가 갤럭시 Z 폴드 6와 플립 6에 적용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지난 1월 처음으로 내놨던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폴더블인 Z 시리즈까지 확장하는 겁니다. 최원준 부사장은 앞서 기고문을 통해 곧 공개될 새로운 제품에는 폴더블에 최적화된 갤럭시 AI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삼성은 AI 폴더블 폰 타이틀을 선점하며 추격에 나선 중국 업체들과 격차를 벌린다는 전략입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올해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과 화웨이의 점유율 격차는 불과 3%포인트로 내년에는 1위 자리를 화웨이에 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갤럭시 Z 폴드 6와 플립 6에는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 칩이 일괄 탑재돼 모바일 프로세서 성능이 S24의 프리미엄 모델보다 뛰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이 오픈 AI와 손잡고 챗GPT를 적용한 시리를 내놓은 것에 맞서 삼성은 기존 파트너였던 구글과 협력해 AI 음성 비서 빅스비를 공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삼성은 이번 언팩을 통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반지 디바이스 갤럭시 링과 상품성이 대폭 강화된 갤럭시 워치 7으로 웨어러블 외연 확장에 나섭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뒤 공동 투자에 나서는 경매학원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보장을 내걸어 돈을 모아놓고는 뒤에서는 낙찰받은 물건으로 몰래 대출까지 받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매학원은 유튜브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고 공동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수강생들의 심리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 투자로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놓고 제대로 알리는 경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동 투자를 하시면은 1년 뒤에 원금 보장해주고 이자까지 주겠다. 25%에서 30% 대출도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희 몰래 다 한 거고. 심지어 대출받은 돈을 다른 공동 투자 물건에 송금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공동 투자 물건으로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수강생들이 내역서 공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습니다. 맨날 요구해도 정보 공개를 안 해줍니다. 투자자들도 제가 좀 모아보려고 공동 투자하는 사람들도 내가 서류 공개를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경매학원을 통해 공동 투자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동업 약정에 따라서 구매한 취득한 부동산을
보험 목적과 다르게 담보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업무상 배임 내지는 업무상 횡령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득액이 만약에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경매학원이 성행하는데도 제대로 된 관리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인 리츠와는 달리 최소 자본금이나 인가 요건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수익 재테크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경매학원의 이면에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부동산 경매학원이 공동투자로 낙찰받은 물건을 얻기 위한 돈. 이 돈의 대부분은 해당 물건을 담보로 받은 대출로 채워졌습니다. 지역 상호금융이 돈을 빌려줬는데 앞서 리포트에 언급된 논란들을 볼 때 대출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이민재 기자입니다. 경매학원에서 공동투자를 한 수강생은 학원이 낙찰받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경락 잔금 대출을 받은지 몰랐습니다. 지역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이 대출해준 금액은 낙찰가의 79.9%. 일반적으로 금융사에서 경락 잔금 대출을 해주는 비율의 최대입니다. 경매학원이 대출을 받을 때 사용한 사명은 A 대부업체. 대부업체는 상호금융 여신 업무 방법 등에 따라 대출이 대부분 제한되지만 경락 잔금 대출은 시설 자금으로 분류돼 대출 승인이 된 겁니다. 옛날에 한성 호황기 때는 90%까지 넘었어요. 다만 해당 경매학원의 공동투자 관련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비생산적인 부문에 사용되는 자금은 지원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락 잔금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문제 소지가 있다면 대출을 제한하거나 그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고객이 예탁해놓은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이런 쪽인데 그런 그 업체에다가 대출을 해줄 때는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 되고 자금이 실질적으로 그 법원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금을 그 대출한 사람은 그 회사인 거잖아요. 다 회수되리란 보장은 없는 것이거든요. 부실이 그 도미노처럼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상호금융 측은 당시에는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대출 심사에 주의를 더욱 기울이고 사후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당국은 향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번 주 경기도 화성 1차 전지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났죠. 현재까지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역대 최악의 배터리 공장 사고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배터리와 워낙 광범위하게 쓰여서 소비자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산업부 강미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이번 화재의 원인 정확하게 밝혀졌나요? 네,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불은 리튬 배터리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첫 발화 20여 초 만에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나고 순식간에 안개가 이제 연기가 뒤덮여서 CCTV로 이제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현재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인데 업계에서는 이 열폭주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열폭주란 배터리가 이제 불이 한 번 이제 붙게 되면 폭주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빠르게 퍼지는 현상입니다. 산불 등 일반적인 화재 속도와 다르게 아주 순식간에 배터리가 타버리는 건데요. 이 바로 리튬 때문입니다. 네. 1차 전지와 2차 전지 모두 이 리튬이 들어가는데 이 리튬이 알칼리 이제 금속이라서 이제 공기나 이제 물에 이제 닿게 되면 이제 불이 일어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 화재가 난 배터리는 1차 전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화재 위험성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네, 1차 전지가 2차 전지와 비교해서 화재 위험성이 더 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재에서도 훨씬 더 열에 취약한 구조고요. 네.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고 이제 버리기 때문에 충전이 100% 된 상태로 이제 공장에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충전이 가능하니까 공장에서 출하를 할 때 100%로 충전을 하지 않습니다.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네. 한 50% 정도만 충전을 하게 되는데 뭐 이렇다고 해서 화재 위험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배터리는 이제 늘 완제품 상태에서도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전기차 타시는 분들 화재 소식에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도 2차 전지 제조사들도 이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대책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전기차 수요 부진은요, 뭐 가격 때문이다라기보다는 안전 문제가 더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는데요. 네. 이 자동차 등록 차량 한 대당 이제 화재 건수를 보시면 전기차가 사실 내연기관보다는 오히려 적은 대수로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좀 힘들어서 위험성이 좀 크게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안전 문제는 전기차 보급에 앞서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인 셈입니다. 각국의 배터리와 자동차 업체는 공동 개발을 하면서 이 화재 안전 기준을 계속 찾고 있고요. 또한 자동차 업계도 최근 몇 년간 리튬 인산 처리죠. LFP 배터리를 좀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는 가성비 측면뿐만 아니라 이 인산 처리 들어가면서 열을 좀 더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잘 견딘다는 거는 그만큼 화재 위험성이 좀 낮다는 의미인 거죠. 네. 이 LFP 배터리는 이 중국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저가용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 LFP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은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LFP 배터리도 이제 리튬 인산 처리잖아요. 리튬이 들어가는데 이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이 코발트와 망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내연성이 또 한마디로 좋고 가격도 저렴한 인산 처리 들어가서 불이 덜 나게 도와주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국내에서는 이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양산하는 곳이 없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발트 망간은 좀 화재 위험성이 높은데 대신 주행 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NCM 배터리 중에서 특히나 이 파우치형 배터리가 이제 화재 위험성이 제일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는데요. 배터리 형태를 보시면요, 크게 원통형, 각형 그리고 파우치형으로 나뉩니다. 원통형과 각형의 배터리 경우 이제 뚜껑이 있어서 열 전이를 좀 막아줄 수 있는데 파우치는 이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석 달 전에 LG 엔솔이 일본에 공급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화재가 났는데요. 네. 또 지난해 말에 이제 SK온의 미국 공장에서도 이제 화재가 났습니다. 두 곳 다 화재가 난 이제 배터리를 보시면 바로 NCM, 니켈, 코발트, 만강 계열이면서 또 파우치형인데요. 네. 화재 불안으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은 LFP 요구를 넘어서 이 니켈, 코발트, 이제 NCM 배터리 자체의 형태 전환 요구 움직임까지 최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이제 GM은 이제 LG 엔솔에 각형 배터리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네. SK온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을 좀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신기종부터 단계적으로 배터리 형태를 이제 전환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로 채택된 경우가 많은데 전기차용 배터리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채택이 되면 쉽게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기종에 단계적으로 이제 변경할 수 있다. 자동차사와 배터리사와의 협의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재계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올해가 지배구조를 바꾼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재계는 지배구조 개선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꼽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위 대주주로 불리는 지배주주가 20% 정도 지분율만으로도 기업을 지배하면서 나머지 주주들과 이해상충이 나타나고 이것이 기업 가치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에 더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기업 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상가와 주주 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그러면서 골든타임이란 표현까지 쓰며 올해가 지배구조를 바꿀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지배구조 개선이 주가 부양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 없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주가가 부양될 수 있다는 주장은 감성적 호소에 불과하다며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에 더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거듭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는 재계에 대해 이 원장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말고 그냥 현상을 유지하자는 게 이제 만약에 어느 누군가의 주장이라면 그런 주장도 또 나름의 근거가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다만 최대 60%까지 부과되는 상속세율은 낮춰야 한다는데 양측 모두 공감대는 형성된 모습입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 세제 개편을 통해 밸류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연초 이후 상승 행진을 이어오던 기술주가 조정을 받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을 비롯해 전 세계 큰 손들이 사모으고 있는 주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미국 증시가 연초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인 가운데 글로벌 큰손들은 명품과 에너지, AI 관련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랑스 명품 기업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명품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르노 회장은 지난 2월부터 프랑스 보석 기업 까르띠에의 모기업인 리치몬트의 지분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월가에선 이를 두고 리치몬트를 인수합병하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큰손들은 에너지 기업도 대거 사들였습니다.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은 미국 정유기업 PBF 에너지 주식을 1억 5천만 달러어치 매입했습니다. 최근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기업 주가가 하락하자 저점 매수에 나선 겁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전기차 기업 BYD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정유기업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주식을 4억 3,480만 달러가량 샀습니다. 한편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폴 튜저 존스는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 주식을 35만 9천 주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월가에선 마이크론이 연초 이후 65% 급등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1분기부터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매출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될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is the high bandwidth memory, which really improves the efficiency on lower power consumption, opening the door to generated by AI. He gave us the trough in memory demand over the last year. I think that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is going to be terrific.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올여름 주류 회사들이 내놓는 무알콜 맥주들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주류 도매업자들이 알코올 도수 1% 미만 무알콜 맥주도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식당에서 무알콜 맥주 판매가 수월해진 영향입니다. 특히 주류 회사들은 이번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유호성 기자입니다. 카스 라이트와 카스 제로가 국내 주류 브랜드 최초로 올림픽 공식 맥주 브랜드로 채택됐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무알콜 맥주인 카스 제로가 이번 올림픽의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무알코올 맥주가 올림픽 공식 파트너가 된 것은 올림픽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알코올 맥주는 전체 맥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로 작지만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2016년 판매액 100억 원대를 돌파한 이후 2023년 590억 원을 달성하며 7년 만에 6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국내 무알코올 맥주 시장을 처음 개척한 것은 하이트 진로의 하이트 제로입니다. 점유율은 30% 초반대로 추정되는데 후발주자인 카스 제로가 근소한 차이로 따라붙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적용되면서 무알코올 맥주 시장은 더욱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알코올 도수 1도 미만 무알코올 맥주도 주류 도매업자들이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 식당으로 판매처가 넓어졌고 이에 따라 업체들도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아무래도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경기 리플레이도 보시고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랑 밤낮으로 경기 시청하실 텐데 많은 분들에게 선택권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카스 제로를 저희가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병으로도 카스 제로를 론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 고객층인 MZ세대 사이에서 술을 멀리하는 문화도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취하기는 싫지만 술자리는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무알코올 맥주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무알코올 맥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